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한국 경제 위협하는 가계부채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다 했지만은요, 계속해서 늘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기준으로 봤더니 30조 원이 넘게 늘어나서 총 1,13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증가폭으로 보면은 이번 분기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한 건데요. 가계부채 증가 속도마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센터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가계부채센터를 언제 만드셨나요? 네, 올해 초에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네. 저희 연구원의 박사님 한 5분 정도가 그 센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가계부채 문제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지금 이 가계부채의 총량도 많이 늘고 있고요. 속도도 빠르고, 이거는 왜 이렇게 늘고 있는 거라고 분석을 하시나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계부채가 이제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8월 LTV DTI 규제 완화 이후에 이제 크게 늘고 있는데요. 네. 그 가장 주된 요인은 이제 주택 시장이 개선되면서 주택 매매를 위한 대출이 많고, 예. 또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 자금 대출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기 성장이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예. 이제 가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서 그 생활비 대출도 많아지고요. 네. 또 베이비붐 세대들이 자영업 진출을 하면서 사업비 대출도 상당한 규모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집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빌리는 돈이 모자라서 전세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 집 때문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가계부채가 늘어온 여러 가지 이유들을 보면은 이 가계부채의 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건 어떻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가계부채 질은 그렇게 좀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주택담보를 맡길 수 있는,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그러면 담보 물건의 가치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다만 요즘처럼 이제 경기 부진이 이제 지속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소득층 고용 문제라든지 또 자영업자들의 또 영업 여건이 악화가 되면, 네. 그런 면에서 어떤 파산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대출들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중을 굳이 따진다면은 어느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고 어느 정도가 신용대출이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나요? 주택담보대출이 50% 이상을 차지하고요. 예. 신용대출 중에서 이제 마이너스 대출들이 있고 또 네. 카드 대출들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나머지 한 50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리는 계속 내렸고요. 또 이 그러니까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려고 대출 규제도 많이 풀었다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오면서 다시 좀 옥죄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동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부동산 시장까지 같이 감안한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면서 그런 이제 우려가 나타나면서 예. 좀 더 강하게 가계부채 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LTV DTI 같은 규제도 네. 손을 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강한 조치들을 하게 되면 요즘 그나마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주택 시장을 네. 개선을 이제 부진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가계부채 관리 종합대책에서는 그 상환능력 심사라든지 네. 분할 상환 구조 변경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조치들은 사실상 가계부채의 질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당장 그 가계부채 증가 규모가 줄어들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의 질뿐만 아니라 네. 어떤 규모 자체도 조금씩 줄여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거나 금융권에서 볼 때는 관리 방안이기는 한데요. 당장 이제 갚아야지 되는 원금하고 이제 같이 갚아야지 되는 구조로 가는 것을 질의 개선이라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서민들은 당장의 월 상환금이 늘어나게 되면은 부담이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밀릴 수도 있고 이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분할 상환 구조로의 변경을 이제 당장 모든 지금 채무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과다하게 차입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그 분할 상환으로 돌린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차환을 할 때 그 중에서 일정 부분만 이제 분할 상환으로 돌린다든지 네. 해서 굉장히 그 자체를 급격하게 갖고 가지는 않고 예. 천천히 갖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장기적으로 줄여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 시장이라든지 또는 임대 시장에서의 큰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정부가 이 부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대개의 경우에는 아까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소득으로 보면은 소득이 좀 많은 계층이 빚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점도 맞나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네. 담보로 맡길 자산이 있어야지 대출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신용도 낮고 소득도 낮고 또 담보로 맡길 자산이 없다 그러면 사실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규모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아파트 시세에 해당되는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고 또 소득이 많을수록 그것에 연동돼서 이제 대출받은 한도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빌렸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이 관리 가계부채 센터를 이제 설립을 하시고 분석을 하고 계시잖아요. 보면은 지금의 가계부채 상태는 위험 정도를 뭐 상중하로 해야지 될까요? 뭐 이렇게 3단계 정도 나눠본다면은 위험 정도가 높은 쪽에 속하나요? 아니면은 좀 낮은 편에 속하나요? 가계부채 자체가 그 자체로서 위험 요인이 된다기보다는 네. 그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은 대내외 충격이 발생을 했을 네. 때 그것에 대해서 복원력이 약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자체가 문제가 되는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요즘 예. 보시는 뭐 중국의 성장률 저하 같은 사건이 나타났을 때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금리도 올라간다든지 또는 이제 실업이 발생한다든지 이랬을 때 가계부채 문제는 그런 어떤 경제 악화된 것들을 더 심화시키는 네. 그런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외 변수는 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계부채 문제를 지금 아직 현지화되지 않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무슨 큰 조치를 해서 실시를 해서 그것을 크게 줄이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앞으로 그런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질적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아까 LTV, DTI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은 뭐 이게 더 조이거나 할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말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뭐 연내에는 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돼서 우리 금리가 동반해서 올라가게 되면 오는 쇼크는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도 일단 장기 금리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경제 여건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예. 한국은행이 장기금리 올라가는 것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상당 기간 동안 그 완화적인 태도, 그러니까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금리보다는 단기금리에 연동돼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계부채에 있는 그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네. 그 시점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가계부채로 인한 그 부담이 되는 시기도 같이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 기간 저금리라고 하면은 지금의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저금리가요? 일단 국내 경제 여건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고 내년에 네. 좀 어떻게 될지 아직 전망을 하지 어려운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한국은행이 그 금리를 올릴 때는 국내 경기도 어느 정도 좋아졌다라는 그 판단이 됐을 때 올릴 네.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로 인한 어떤 가계부채 부담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만 될 수 있다면은 괜찮죠. 예, 앞으로도 많은 분석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센터장이었습니다. 2588 상담원 하느라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훌쩍훌쩍. 우리 고객님들 중에 총각도 많으시던데 저 이국주 어떠세요? 뿌이뿌이. 좌우로 정렬 2588 국주 좋네 국주 좋아 2588 대리운전아 국주를 부탁해. 네, 생생경제 3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가 이어집니다. 4부에서는 경제주치, 오늘은 노무상담 시간인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기업 간의 정말 풀리지 않는 고리, 문제들, 도급과 파견근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사대의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상반기 금융사기 현황, 그리고 향후의 대응 방향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경제주치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무상담과 이슈 시간이고요. 노무법인 동인의 허용만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노동개혁은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예. 정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노동개혁의 그 내용 중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원청과 하청 간의 관계를 좀 잘 개선해 보겠다는 것도 분명히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도급하고 파견근로하고 여기에도 이제 속해 있을 단어들인데 예. 여기 좀 다르잖아요, 개념이요. 예. 그것부터 좀 해서 문제를 짚어가 볼까요? 예. 그 도급은 원래 민법에 있는 개념인데요. 그 어떤 일방 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네. 일의 완성을 한다고 이제 약정을 하고 네. 다른 사람은 그 일의 완성을 하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기한이 딱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동안 일의 기간. 완성을 네, 해서 네. 완전히 맡기는 거죠. 예. 대등 당사자 간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일을 완성할 때 혼자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일을 맡은 사람이 내 밑에 노동자나 근로자를 고용해서 네.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게 도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파견은요? 파견은 이제 원래 계약을 맺은 사람, 파견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건 파견법에서 나와 있는 개념인데요. 근로계약은 그 파견 사업주하고 맺되 처음부터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사업주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파견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맺고 그때 일을 보통은 근로계약을 맺으면 직접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휘 감독을 예. 하고.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파견한다. 근로자 파견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이죠. 계약은 그러니까 인력을 공급하는 파견 업체가 하고. 원청하고 맺는 거죠. 예. 기업하고. 근로자하고 파견 업체하고 맺고. 네.
그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하고 파견 계약을 맺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통점이라는 것은 삼자가 예.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급, 수급, 수급인의 근로자 이렇게 예. 나타나고 파견도 파견 사업주, 사용 사업주, 파견 사업자 맺는 근로자. 이게 네. 모양은 뭐 삼자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점에서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은요?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주면 일의 완성이기 때문에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파견은 처음부터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따로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급하고 파견하고는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법이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규제 법령도 거기에 근거를 하겠네요. 예. 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이게 주는 것과 관련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는데요. 이 법률은 이제 사회경제법령입니다. 노동법이 아니라요. 그래서 사업자끼리 대등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상호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와 관련돼서 뭐 이렇게 갑과 을이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좀 공정 거래를 하라고 하는 그것을 규정한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견법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노동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법과 경제법 가장 큰 차이는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강자라는 걸 전제로 하는 법률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파견법은 그런 점에서 보자면 파견 대상 업무를 무한히 늘리는 게 아니라 규제하고 있는 거고 기간도 규제하고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파견 근로자의 어떤 근로 조건을 규정하는 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현실에서 이게 이제 이론상의 차이고 현실에서는 도급과 파견이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차이가 뭐가 되는 거냐면요. 파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 업무가 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법률에서 또 파견 업체도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절차가 되어 있는데 도급은 별도 규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상 당사자 계약이니까. 그래서 현실에서는 모든 형태가 도급 계약 형태를 띱니다. 그러니까 위장 도급인가요? 그러면 이제 도급 계약 형태인데 그럼 아까 말씀드린 도급에서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면 안 되는데 이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위장 도급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럼 위장 도급이라는 것은 결국은 파견 똑같아지는 거니까 위장 도급 이코르 불법 파견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관계법령은 파견법을 안 따르면서 실제로는 파견의 모양을 띠기 때문에 문제가 현실에서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도급인 것처럼 파견을 하고 있는 그런 게 될 텐데요. 그러면 사업 현장에서 이걸 구별하는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 무슨 내용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현장에서 나타나다 도급 형태를 띠지만 파견이기 때문에 파견이 도급인지 판단 기준에 대해서 크게 이제 지침이 있는데요. 크게 나누자면 수급인이 실체가 있는가 사업주로서 실체가 없으면서 근로자를 고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실체가 있는지를 보는데 몇 가지를 보면 채용이나 해고를 자기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건물 임대차 계약도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소요자금 조달이나 지급 책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4대 보험 가입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현실에서 실체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는데 만약 실체가 없다. 수급인이. 그러면 그건 원래부터 도급인의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 내가 도급을 줘서 수급인이 고용해서 일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도급인이라고 하면 직접 고용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만약 실체가 이런 현실은 사실 실체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법인 등기부등본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이랬을 많은데 이제 그러면은 실제 지휘 명령을 그런 데서 하느냐. 아까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까 도급의 형태를 띠지만 파견이 된다라는 것이 파견법을 따라야 되는데 도급의 형식을 띠면 파견법을 안 따라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러면 실제로 근로계약을 맺는 사업주가 지휘를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휘를 하느냐를 네. 판단하는 것이 지휘 명령에 대한 판단인 겁니다. 좀 헷갈리기는 합니다만. 예, 조금 어쨌든,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만은 그럴 때 제일 먼저 근로계약을 맺으면 그 사업주가 원래 지휘를 해야 되는데 안 맺은 사람이 지휘 명령을 하게 되면 뭔가 이게 맞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지금 대학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문제 굉장히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파견 근로의 형태가 되잖아요. 업체가 하나 있어서 파견 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그게 도급이죠. 엄밀하게 하면 그 업체. 그 도급 형식인데 대학 측에서 그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렇죠. 도급 형식이니까 그 업체가 관리를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파견되어 있는 대학에 만약에 대학 관계자가 그 직원들을 뭐 청소나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 그런 경우가 뭐 왕왕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실 아주 이게 비일비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복잡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구조가요. 이게 삼자 간에 얽혀 있고. 근데 이 원청과 하청 간의 문제 이게 좀 해결되려 그러면은 뭐가 핵심일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은 도급을 줬으면 도급이 있는 수급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지휘 감독하지 않은 것이 기본 원칙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칙을 따르면 문제는 없죠. 근데 그러게 되면 그렇지 않고 항상 그 도급의 형식을 띠면서 파견 사용을 하기 때문에 관계 법령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원하청이 뭐 이렇게 상생을 하려고 한다면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그 불법 이장 도급 또는 불법 파견의 문제가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좀 법령에 대한 그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그게 1번이라고 보고 두 번째 이제 뭐 일정하게 도급과 그 수급이 잘 맞아져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또 아까 경제 법령에서 뭐 하도급 업체끼리 경쟁을 뭐 단가를 부딪힌다든가 이러지 않는 그 경제 법령에서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두 번째 그 이루어져야만 어떻게 보면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데 한 분이 주신 게 보면은요. 인력 공급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근데 업무 지시는 현장에 작업 반장이 시키는 업무를 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전형적인 불법 파견인 거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체는요. 파견을 대상 업무가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여러 공단에 가보면 인력업체에서 사람을 불러서 그 고용을 하고 그때 뭐 일은 시키는데 직접 근로계약을 안 맺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제조업체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공급한 업체들이 문제인데 개인은 참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두 제조업체하고 인력공급업체가 둘 다 그 파견법 위반이어서요. 상당한 무거운 벌칙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요. 제조업체는 실제로 직접 고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고용 의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것을 파견받았기 때문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노무법인 동인의 허영만 노무사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 내 돈을 사수하라. 경제수사대.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경제수사대의 시간입니다. 금융사기 수법에 대해서 이 시간 통해서 많이 알아봤는데요.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들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수사대 수사하시는 분 직접 나오셨습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의 조성목 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왠지 그 반장님 느낌이 나는데요. 남들이 보면 경찰이라고 그럽니다. 예, 약간 좀 그런 포스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를
사례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 정말 기발하게 뭐 꽃다발을 이용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상반기 금융사기 현황이 어땠는지 대표적인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그 계좌 개설을 이제 남발을 했다는 비난이 있어서 네. 계좌 개설 절차를 강화했고요. 아, 은행 통장 네. 같은 그리고 것들이죠. 이제 예. 뭐 1년 이상 장기간 네. 사용하지 않는 계좌에 대해서는 그 야권에 따라서 이제 거래 중지를 네. 한 6천만 계좌에 대해서 시켰고요. 그리고 자동화 기기에서 이제 인출할 수 있는 금액도 1일 6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낮추고요. 네, 70만 원으로. 70만 원으로. 예. 그리고 이 밖에도 이제 300만 원 이상 입금된 계좌에 대해서는 그 자동화 기기에서 인출을 할 때 네. 인출 시간을 이제 10분에서 30분으로 ATM이 연장시켜가지고 붙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네. 갖게 이렇게 했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잘 아다시피 이제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사기범 육성 그 통화인 그놈 및 그녀의 목소리를 공개해가지고 바뀌었네요. 이게 홍보를 원래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놈 목소리였는데 양성평등을 추구하신 건가요? 아, 예. 근데 이게 사실 그놈 목소리까지도 공개하실 줄 몰랐어요. 근데 그걸 공개하고 예. 나서 네. 한 30-40% 정도 네. 피해가 좀 줄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 그래요? 네. 최근에 해외도 다녀오셨다고 그래서 들었는데. 제가 그 일본, 중국을 다녀왔는데 예. 그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목소리를 공개하느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저희들하고 유사하게 그쪽에도 이제 공개를 검토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결정되면 네네. 우리 목소리를 다 주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저희들이 예. 한 400여 개의 목소리를 수집해갖고 있거든요. 네, 400여 개의 목소리. 네. 알겠습니다. 참 우리를 벤치마킹 할 만한 그런 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런 이 많은 대책들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피해가 예방됐다 이렇게도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상반기에 그 금융 사기 뭐 전반적으로는 뭐 얘기하기 어렵고요. 네. 전기 통신금융 사기 방지법에 의한 금융 네. 사기액은 1,564억인데요. 네. 이 작년 하반기에 2,023억 원 대비해서는 459억 원, 많이 줄었네요. 약 23%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감원 그 피해금 환급 제도를 통해서요. 네. 피해자가 이제 되찾아간 금액이 금년 상반기만 482억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358억 대비해서 예. 124억 정도 늘었고요. 그래서 이제 1인당 그 순피해액 네. 이제 돌려받지 못한 순피해액은 그 작년 하반기에 700만 원 정도였는데 네. 금년에는 600만 원 정도로 좀 감소를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성적이 좋으신데요. 예. 이 밖에도 금년 상반기에 이제 금융위사가 예. 자체적으로 금융 그 사기 의심 거래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급 정지를 시키고 예방한 것이 747억 원 정도가 됩니다. 오, 예. 은행들도 정신을 바짝 차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창구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면 경찰에 연락해서 네. 검거를 한 것만 해도 한 66억 원 정도 예방을 했습니다. 아, 근데 대포통장 이거는 줄어들기는 하는 것 같기는 하는데 그래도 많이 좀 유혹에 노출돼 있는 것 같거든요. 최근에는 어떤가요? 네, 금년 상반기 중에 그 대포통장 발생된 게 18,800여 건입니다. 네. 아직도 많은 수준이긴 하지만요. 그렇네요. 예. 작년 하반기 28,000건에 대비해서 한 10,000건 정도가 줄었습니다. 네. 특히 신규로 이제 계좌가 개설된 직후에 금융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의 비중이 네. 크게 줄어드는데요. 당해 그 반기 중에 신규 개설돼 가지고 예. 그 당해 반기 중에 사기에 이용된 통장은 14년 그 하반기에 67% 정도에서 금년에는 이제 37% 정도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지는 대포통장은 아주 많이 줄어든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존 통장을 양도하거나 네. 매매를 통해서 확보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유혹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순진하고 약간 좀 목돈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그냥 되겠지라고 그렇습니다. 해서 여기 걸려드는 학생들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기의 그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네. 사기꾼들한테는 이게 무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무기를 뺏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예. 대포통장 감축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대책들이 많아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좋은 성적을 보기는 했는데 금융사기의 수법이 이런 게 있다. 이런 건 제가 조 국장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꽃다발도 네. 들었고 뭐 여러 가지 만났는데 앞으로는 이걸 또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할지 대책이 또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기범들이 하는 행태 끝까지 쫓아가서 네.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9월 2일부터는 이제 은행권을 시작으로 해서요. 네. 지연 인출 제도를 지금 300만 원 이상만 하고 있는데 네. 그걸 100만 원으로 이제 낮추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좀 그 일반인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 100만 원 이상 입금된 계좌를 찾아가는 그 네. 거래 관행으로 볼 때 한 3.2%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이분들도 지금 네티즌들 의견이나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예. 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불편을 좀 감수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형성이 그래요? 되고 있어서 예. 그 피해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고요. 네. 또한 그 현금 인출이 급한 고객은 네. 바로 옆에 그 은행 창구에 가시면 되거든요. 바로. 예. 예. 그렇군요. 그거 말고도 이게 논란이 좀 됐던 게요. 선글라스하고 마스크하고서는 돈 못 찾는다.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4, 4분기에 이제 시험 가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뭐 마스크 정도 써가지고 네. 돈을 못 찾게 한다등은 불만이 많을 겁니다만 그렇죠. 완전히 얼굴이 가려져서 예. 누군지 식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된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ATM기를 이용을 하지 말고 네. 창구에 와서 찾아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도 선글라스 한 사람들은 대부분 창구로 그냥 가는 게 나을까요? 이 선글라스 정도도 괜찮은데 예. 얼굴 전체를 가리는 전체가 다 그런 가리는 형태. 식별을 못할 정도. 뭐 예. 저도 엊그제 외국 다녀왔습니다마는 그 출국 심사할 때 네. 뭐 모자만 써도 모자 벗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출국하는데도. 예. 근데 하물며 돈을 그 수천만 원씩 찾아가는데 얼굴을 왕창 다 가려가지고 자기를 감추고 네. 남이 돈을 빼가는 그런 거는 차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자동화 기기에서 안면 인식을 하는 것은 언제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 실시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요. 네. 전면적으로 다 실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기범들이 그 인지하지 못하도록 네. 많이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숨겨서 이렇게 그 설치를 예. 하고요. 그게 뭐 2번, 3번씩 막 돈을 찾으러 왔을 때는 카드가 그 출력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예. 혹시라도 선량한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신상에 문제가 있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애로가 있어가지고 꼭 이거를 나는 이용해야 된다 하는 고객들은 미리 등록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등록을 해당 은행에다가 예. 나는 이걸 안면을 다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객이다. 그 등록을 해놓은 고객은 네. 이제 그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또. 그래요? 그러면 앞면을 다 가려야지 되는 그런 경우가 또 뭘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혹시라도 뭔가 뭐 수술을 했다든지 뭔가 약간 좀 가리고 싶다든지 뭐 그런 분들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거기서 그 돈을 인출하는 시간은 네. 그 카메라에 비춰주는 시간은 1, 2초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잠시 벗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 네. 아니, 그리고 아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들었는데 또 이 근원 목소리의 업그레이드가 실시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상당히 그 홍보 효과도 좀 크고요. 네. 외국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현명한 그 똑똑한 지혜로운 네. 대처 요령 그런 사례들 그것만 이제 한 40여 개를 모아가지고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그것도 들어서 목소리를 듣게요? 네, 그래서 사기범을 뭐 훈계하는 형이라든가. 이를테면 어떤 걸까요? 이를테면 젊은 직원이 보통 이제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아들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가슴 아프다. 네. 앞으로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하면서 막 훈계하는 그런 형태. 어떤 거는 이제 호통형. 알겠습니다. 검찰이라고 하면 여기가 중앙지검인데 무슨 검찰이냐 하면서 하는 형. 그런 거를 이제 근원 목소리처럼 들을 수 있도록 똑같은 그런 목소리인데 형태를 거죠. 이제 좀 구분해가지고 재미있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의 조성목 국장이었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3025님이고요. 제작진에 따라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